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잠실에 입성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기회가 있었을 수 있었던 시장이었을까? 이번 주에는 잠실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해요. 잠실은 좀 특이했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변동폭이 컸던 변동폭과 변동률 그리고 변화의 폭이 엄청 컸었던 지역이 이제 송파의 잠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단지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 얼마나 가격이 올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재지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의 뭐랄까 그런 세밀한 아주 자세한 예민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게 잠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은 거래가 해제된 사연도 있고 그게 뭐 매수자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매도자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지역이 또 잠실이었어요. 그래서 잠실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실을 좀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송파의 잠실을 좀 따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유가 송파라는 도시 자체가 되게 특성 있는 도시거든요. 요번에 잠삼대청이라고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같이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씁쓸하신 분들 좀 많으셨을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50억, 60억씩 턱턱 막 그 계약금 그 현금 있어가지고 계약금 부담 없이 그냥 바로 투척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3, 4일 내에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기는 다른 세상 얘기야 라고 하면서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에 반해 잠실은 문턱이 좀 낮거든요. 막 50억, 60억 아니고 우선 30억대 전후로 물건이 있고 뭐 20평대로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오죠. 그리고 그 송파라는 도시 자체가 강남 3구에서 중산층들이 강남 3구로 진입할 때 가장 진입하기 좋은 숨은 역할을 하는 그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시가 또 송파예요. 그리고 그 송파 중에서도 잠실이고, 그래서 강남 3구 중에 가장 예민한 지역이 어디야 라고 하면 단연 송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본인은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1번. 아니다, 나는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변동폭이 좀 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약간 몰빵, 대박 이런 거엔 조금 너무 극과 극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변화가 무쌍해서 뭔가 기회가 생길 만한 그런 걸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은 2번 이렇게 한번 번호를 눌러봐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이 송파의 예를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오늘 빠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높고 아무래도 시장의 에너지가 작고 약간 하락의 분위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지난 대세상승장이랑 절벽상승장에는 위험성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좀 꽤 되셨었어요. 근데 제가 왜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이걸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내가 뭔가 내 집 마련하고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1번인 사람과 2번인 사람과 실행을 해야 될 시기가 이렇게 확 갈리기 때문에 그거를 여쭤봤어요. 내가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상승할 때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변동폭이 크지 않은 뭐 목동이라던가 뭐 대치라던가 반포라던가 이렇게 움직임이 작은
그러니까 변동, 제가 말한 거 뭐 반포가 움직임이 작아서 같이 이게 가격 상승이 적다 이게 아니고 하락폭이랑 상승폭의 그 차이가 격차가 엄청 큰 걸 얘기를 드려요. 반포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이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동폭이 작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약간 2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송파의 잠실이 기회의 시기가 좀 많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1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2번으로 돌아서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라고 하면 본인은 되게 싸게 사고 싶고 본인이 사고 나면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자, 1번 쓰신 분들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샀을 때는 싸게 사고 싶고 정말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변동폭이 커가지고 싸게 사고 싶고 내가 사고 나서는 내가 산 가격이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텐데 사실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구역과 단지를 보면 어떤 변수가 닥쳤을 때 가격이 또 확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또 싸게 살 수는 없고 대신에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는 경향이 유지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싸게 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 두 개가 붙어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싸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정적이어서 그래도 나중에 좀 덜 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다리 뻗고 자는 게 더 중요한지 그런 본인의 성향을 좀 아셔야지 이번에 송파 잠실 얘기했을 때 내가 이때쯤 나는 들어갈 수 있었겠다라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타이밍을 1번, 2번, 3번 한 4번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송파 잠실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3, 4번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3, 4번. 근데 그 3, 4번이 본인이 1번의 사람이든 2번의 사람이든 4번 중에 한 번은 잡아야 되는데 1번인 사람이 들어가는 시기와 2번이 분이 들어가시는 시기가 달라요. 그랬을 때 나는 진정한 1번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2번인가? 한번 가늠해 보셔도 너무 재밌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에서 또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와요. 어떤 얘기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드디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왔다. 드디어 정책의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기 이전에 실제로 서울 거래량을 보면서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어떻게 거래량이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와 봤어요. 보통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된 걸 갖고 오는데 그러면 수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그냥 숫자로 보는 게 좋아서 숫자로 된 데이터를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작년 이제 6월부터 7월, 8월 뜨거웠던 시기를 거쳐서 9월부터 1월까지는 소강 상태로 이전 거래량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거래량으로 유지가 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2월부터 확실하게 거의 2배에 가깝게 거래량이 늘은 게 보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2배 늘었지만 월평균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100% 정도가 됐을 때 월평균 정도 거래량 됐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되면 100% 이상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4월 달이 초반이니까 보통 거래량은 2, 3개월 정도 후에 거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게 지난 시점에 111.3%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높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기존에 나오기 어려웠던 지역에 매물이 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있고 오히려 부동산 관심이 좀 꺼져가고 있었는데 관심을 좀 주목시킨 면이 있어서 막바지에 좀 거래량이 확 늘어난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가지고 해제 재지정되면서 국토부에서 이상거래 현상을 점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
뜨더라고요. 그걸 보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이후로 거래량이 뜨는 게 상당히 정부에서는 민감하고 그게 불편한 사실이라서 이거를 이상거래 현상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상거래 현상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구나 많이 생각이 들었고 2025년 3월에 급하게 19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겠다 발표하고 24일 날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19일은 이미 3월이 많이 지나간 때니까 이미 2월 달만큼 거래량이 나와줬죠. 특히나 더 거래량이 2월 못지않게 3월이 나와줬던 건 19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이후로 거래량이 정말 막강했거든요. 막차 타자라고 하는 거래량이 엄청 났었거든요. 제가 그때 19일과 24일 사이에 임장을 갔었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매물이 빠지는 게 눈앞에서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임장 가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장님이 계약서 쓰고 있어. 조금 이따 와 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따 가면 막 설명을 듣다가 합동 점검 와서 막 쫓겨나오고 좀 이따 다시 와서 물어보면 내가 설명 듣고 있던 매물 빠져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물이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그 3일 4일 상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3월 달에 거래량은 거의 재지정 발표 이후의 거래량도 상당히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3월 거래량이 이렇게 4,500건 정도 나왔어도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70%가 조금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월에는 또 우리가 봄 이사철이라고 해가지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시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과 맞물려서 봄 이사철 이런 거랑 맞물려서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고 나서 소강 상태로 이루어진 건 언제쯤 반영이 될까 그러면 당연히 4월달 거래량이 뜨는 날 그러니까 4월로부터 한 2, 3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한 5월에서 6월쯤 돼야 4월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고 나서 시장이 실제로 소강 상태를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현장에 가봐도요 이미 소강 상태예요. 왜냐면 전세를 낀 상태에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해제가 됐을 때는 그래서 매물이 나와줘서 거래를 좀 더 활발히 한 면이 있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그런 물건들이 거래할 수 없어지니까 싹 빠졌거든요. 그리고 거래할 사람들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막차를 다 타면서 거래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거래가 다 앞쪽에 쏠려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뒤쪽은 소강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23년도 그렇고요. 2024년도 그렇고요. 상반기에 거래가 막 많이 되고 상반기에 거래할 사람이 다 거래하다 보니까 매매든 전세든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소강 상태에 들어서고 에너지가 더 줄은 모습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23년, 24년, 25년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 그러면 25년도 당연히 상반기에 이런 뜨거운 이슈가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할 사람들은 다 돼서 하반기에는 똑같이 좀 특별한 변수 뭔가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뭐 이런 이슈 아니고서는 새로운 변수가 터지지 않고서는 똑같이 좀 23년, 24년처럼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좀 소강 상태로 상반기보다는 좀 에너지가 적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전문가들 분들마다 하반기에 막 난리 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항상 시장 현장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 내집 마련하시거나 갈아타기 하시거나 실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전문가분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내가 보고 있는 단지 내가 보고 있는 관심 있는 지역과 구역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말하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비포라고 해가지고 서울 거래량을 갖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라이브 왔을 때
그러니까 3월 21일 날 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금 열흘 정도 지난 거죠. 열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서울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려고 제가 요걸 가져왔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열흘밖에 안 지나 있는데 얼마나 차이 많이 나는지 느껴지세요? 2월 달은요. 거래 비율이 111.3으로 올랐고 69.5로 3월은 거의 70에 달하거든요. 근데 열흘 전에는요. 2월 달의 집계는 102.6%였고 3월은 30.4였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집계량이 3월 20일 때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딱 맞을 정도로 30에서 69.5,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깝게 됐으니까 거의 3월의 거래량은 거의 2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간 안에 거래가 된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고 나서 거래된 양이 뒤늦게 확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이 요만큼이었다.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되고 나서 얼마나 뜨겁게 거래가 됐고 그 열기가 뜨거웠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좀 들고 왔고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잠실에 입성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기회가 있었을 수 있었던 시장이었을까? 그러면 나는 최근 3, 4년간에 언제 들어갔으면 좋았을까? 아까 1번, 2번 투표도 했었잖아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셨던 분에 대한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상황과 너무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드릴 테니까 나도 여기 있는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의도에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여의도에 사시는 분인데 여의도에서 전세를 사시다가 이참에 좀 내 집 마련을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한 달 전부터 쭉 여기를 돌아다니셨던 분이신데 돌아다니는 와중에 알아보는 와중에 솔직히 집을 알아보러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 돌아보고 있는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느 집을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돼서 가격이 갑자기 확 뛴 거죠. 제가 오늘 기준점으로 잡는 가격과 아파트는 주로 리센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리센트로 기준을 잡는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 아파트를 보다가 이제 리센트를 구입하려고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해제되기 전에 가격이 28억 84 기준으로 28억 5천이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갑자기 29억 30, 31억 32억 9천까지 거래가 되는 게 현장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32억 9천짜리는 실거래가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 빨리 뜨지 않는 이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되기 전 가격이 28억 5천이었는데 그 이후에 해제된 이후에 가격이 32억 9천까지 거래가 됐다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 33억에 내놨다가 1,000만 원, 2천만 원 깎아서 이렇게 거래한 거야. 그리고 그분은 실거주자야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부동산사장님이 실거래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청에서 너무 거래량이 확 증가해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 거래가 아직도 안 뜨고 있어요. 아마 4월 첫째 주, 둘째 주 되면 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32억 9천까지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겠어요? 내가 28억에 보고 있었는데 28억대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32억대의 매물들이 나오고 그 밑으로는 매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갑자기 눈앞에서 4억 5억이 막 뛰었으니까 그분은 사고 싶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갑자기 뛴 상황이라서 본인이 대출 준비나 이런 걸 하고 있어도 갑자기 4억 막 이렇게 오르면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이자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그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이 가격에 못 사요 라고 있었는데 이제 3월 19일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이후에 금매가 확 뜬 거예요. 그래서 32억 9천까지 실거래가 찍혔다가 재지정 발표 이후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가격인 28억 5천 매물이 확
금매로 뜬 거예요. 그 집이 떴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28억대 보다가 가격이 32억대로 올라가서 못 사고 있다가 다시 28억대 가격이 떴어. 근데 그 가격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정책적인 변수 때문에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가격이 불안정해. 더 떨어질지도 몰라. 또 이런 불안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가 재지정됐으니까 이제 물건도 막 이렇게 나오고 더 빠질 수도 있어. 경제도 어렵대. 지금 정권도 불안정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보면서 이건 불안정한 가격이야 라고 생각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계속 여기를 계속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워낙에 아시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28억 5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이후로 28억 5천이 뜨자마자 집도 안 보고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28억 5천에 거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급매 가격인 거죠. 그래서 대치나 뭐 삼성, 청담, 반포 뭐 이런 데는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나오고 나서 급매 정도는 나왔어요. 최고가 거래 찍은 거 한두 개 거래된 거는 조금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한 1억에서 1억 5천 빠진 가격으로 좀 내놓을 거야 라는 게 대치에서 좀 나왔었는데, 뭐 반포에서는 안 나왔었고, 근데 잠실에서는 4억 올랐는데 4억 빠진 가격으로 바로 급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잠삼대청 상급지라고 해도 잠실은 매물이 쫙 많이 나와주고 다른 지역보다 또 가격의 변동폭이 이렇게 큰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아까 난 안정성을 추구한다 1번, 나는 좀 위험성 있는 게 변동폭이 있는 게 좋아 2번 선택해 주셨는데, 이 잠실의 송파의 잠실 여기 엘리트가 그런 식으로 변동폭이 크고 이 가격의 격차가 커서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기가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좀 싸게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분은 28억 5천에 사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국이 재지정되고 나서 그러면 물건이 더 늘어났을까? 아니면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가격이 더 떨어졌을까? 라고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기 전 가격보다 토지거래허가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그 짧은 기간에 변수의 영향이 자극을 받아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가격들은 지금 30억대 전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 28억 5천이 일반 가격일 때보다 1억 5천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나 기준이 이게 조금 1억 5천 정도 더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러면 28억 5천에 사신 분은 사실은 지금 당장 계약서 쓰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과연 기회가 된 게 맞나? 이런 시즌을 잡는 게 맞나?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우성 1, 2, 3차랑 아시아 선수촌 있죠. 여기 구역과 여기 엘리트 잠실중흥 5단지 여기 구역과 그리고 여기 이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요 장미라던가 파크리오 요쪽으로 나누어진 곳,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서 이제 가락동으로 내려가는 헬리오시티 요 구역까지 나눠서 봤을 때 분위기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랑 우성 1, 2, 3차 아파트 구역이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구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30분 안에 말씀드리려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성 1, 2, 3차랑 아시아 선수촌을 제가 가봤더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갔을 때 여기는 해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된 단지는 아니지만 엘리트가 워낙 해제되고 나서 치고 나가고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엘리트보다 먼저 움직이진 않았지만 뒤늦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같이 견인돼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우성 1, 2, 3차랑 아시아 선수촌은 워낙에 실거주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길 하나 건너 차이인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과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대 차이가 꽤 있고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엘리트는 좀 빨리빨리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시아 선수촌과 우성 1, 2, 3차는 좀 느긋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강남 3구랑 용산이랑 비교했을 때 용산이 좀 느릿하게 가고 무게감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용산이. 근데 이 우성 1, 2, 3차 아시아 선수촌이 약간 용산과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여요. 위치는 송파 잠실에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수요층의 특징에 따라서 용산과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되고 막 거래가 많이 됐을 때도 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격은 따라가고, 그렇지만 매물은 여전히 많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토지거래구역이 재지정됐다라는 말 나왔을 때 엘리트랑 비슷한 분위기가 나왔냐?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해제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세를 낀 매물이 나올 수도 없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빨리 팔고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재건축 되고 하면 좋아질 동네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그냥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이 아시아 선수촌은 워낙 중대형 평형만 있거든요. 그래서 38평이 가장 작은 평형이에요. 그래서 38평형 기준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올라서 37억까지 거래가 됐었다라고 현장에서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된다는 그 시점에 갔을 때 토요일 날 막 엘리트는 막 실시간으로 매물 빠지고 거래가 막 활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시아 선수촌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문을 닫았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토요일, 일요일 다 문을 닫는데요. 여기는 매주.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변수나 뭐 이런 시류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거래 매물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주중에만 거래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냥 다 쉬어준대. 그만큼 여기는 정말 천천히 가고 쉽지 않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다 문 닫고 쉬는 거야. 하물며 엘리트나 용산 하물며 이촌동 거기에 있는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은 일요일까지도 밤 10시, 12시까지 계약서를 쓰느라 바빠가지고 퇴근을 못하고 일요일까지도 근무를 했다라는 상황인데, 여기 아시아 선수촌은 토요일에 문을 닫았다니까요.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갈 정도로 여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가격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게 킥포인트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행정구역은 당연히 송파의 잠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행정구역은 잠실이지만 생활권은 강남 생활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프라이드가 나름 있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마이스가 개발이 되면 여기 잠실 경기 운동장 개발부터 해서 여기 탄천 주변으로 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만들고 여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나는 강남 생활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트리플 역세권이고 2호선, 9호선이 있고 여기 잠실 경기 운동장 개발되고 여기 앞에 공원 끼고 있고, 사실 서울에 보면 공원, 녹지 비율이 높은 지역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위아래로 녹지가 너무 많고 여기 탄천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가질 걸 다 가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 학교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부족할 게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